지금부터 우리 2022학년도 학부 졸업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팀은 아까는 15팀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12팀이 있고, 그래서 전반부에 6팀을 하고 이어서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6팀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지된 대로 3분 발표를 하고 2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표팀은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할 팀 구름 2 1, 환경 1, 기후 1, 종간 2, 종간 1 해서 첫 번째 발표할 사람은 권요셉, 조민우, 이미숙 팀이 되겠고, 끝나면은 이세영, 전수민, 아마 발표 순서들을 다 알 테니까 발표 끝나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질의응답 끝나면 바로 나가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권요셉, 조민우, 이미숙 발표 시작해주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패널이 토지 피복과 궤도에 따라 지표면 근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 구름 2팀 권요셉, 조민우, 이미숙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탄소 배출 죄송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각광받고 있어 PV 패널이 지표면 근처의 온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수치 실험 설정입니다. PV 패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토지 일부를 PV 패널로 바꿔 이상적인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조건에서 알아보기 위해 여름과 겨울, 초목과 사막의 경우를 나누어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실험 값과 도메인 영역 값은 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위표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이고, 아래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변화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을 하강하는데 최저 기온은 여름철에 상승, 겨울철에 하강하고, 최고 기온은 토지 피복과 궤도에 관계없이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PV 패널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계절과 분석 위치에 따른 지표면에서 에너지 수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온 복사 에너지를 뜻하는 검정색 선이 PV 패널에서 증가함에 따라 표면 온도가 증가하였지만 2m 높이의 온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상승 기류의 약화로 현월 방출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PV 패널과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입니다. 거리에 따른 온도 그래프입니다. 최고 기온은 모든 경우에서 2km 이내에 영향을 주었지만 먼 거리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최저 기온은 2km 이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더 먼 거리에서는 계절과 피복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PV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여름철 최고 기온이 하강하고 최고 기온이 모두 하강하고, 최저 기온의 경우 여름철에 상승, 겨울철에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PV 패널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유효 태양광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V 패널이 지면에 붙어 있는 형태로 실험했기 때문에 알베도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최고 기온이 하강하였고 최저 기온은 여름철에 상승, 겨울철에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패널을 지면에서 띄운 형태로 실험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와 시험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름 1팀 발표를 맡은 이세영입니다. 저희는 겨울철 찬 공기 장출에 의해 황해에 발생하는 구름의 물리적 특성과 복사 수지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겨울철 한랭전선 후면에 형성된 층저구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특성이 변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 사례가 적은 황해에 형성된 층저군을 분석하였습니다. 구름의 이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북쪽 황해 지역의 초기 지점 10곳을 선정한 후에 각 지점에서 12시간 동안 900헥토파스칼 바람에 따라 이동한 구름을 1시간 간격으로 분석하였고 구름의 추적 시각을 3시간 간격으로 바꿔가면서 궤적을 추적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5일을 사례로 선정하고 자료는 ERA5 재분석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입니다. 구름이 남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대기가 따뜻해져 점열속이 증가하고 찬 공기가 장출하면서 대기가 차가워져 열속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구름의 구름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대기 온도와 열속의 영향으로 구름이 남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운정 고도와 온도는 높아지고 찬 공기가 장출하면서 운정 고도는 높아지고 운정 온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운정 온도의 영향으로 구름이 남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빙정이 감소해 강수 효율이 떨어져 구름 내부 입자가 증가하고 찬 공기가 장출하면서 빙정이 증가해 침적과 결착에 의해 형성된 눈송이에 의해서 구름 내부 입자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구름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면 구름 복사 강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정 온도와 구름 내부 입자의 영향으로 구름이 남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구름에 의한 장파 흡수는 감소하고 찬 공기가 장출하면서 구름에 의한 장파 흡수는 증가하고 단파 반사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찬 공기가 장출했을 때 황해에 발생하는 구름을 추적해본 결과 구름이 남쪽으로 진행함에 따라선 운정 온도가 높아져 구름에 의한 장파 흡수는 감소합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찬 공기가 장출하여 강수가 증가해 구름에 의한 단파 반사는 감소하고 운정 온도가 낮아서 구름에 의한 장파 흡수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황해에 형성된 층저군의 경우에 구름에 의한 단파 반사가 장파 흡수보다 크기 때문에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우세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 1팀 학부 졸업 논문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장종학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이미지를 활용한 PM2.5 농도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를 활용한 PM2.5 농도 추정은 이미 중국 베이징에서 2015년 딥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미 실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대기 이미지를 통해 PM2.5 농도 판별을 위한 조견표를 작성하고 이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일단 사진 촬영 지역은 공주, 청주,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였고 촬영된 사진과의 대조를 위한 PM2.5 농도는 에어코리아와 울량값 경우에는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을 활용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총 98일간 매일 12시에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촬영 일자, 농도, 울량 3개 값으로 분류를 하였고 농도는 0에서 120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각각 20단위씩 나눠 6개의 구간, 울량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기준
구름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많음, 흐림 4개 군화로 설정하여 총 24개의 섹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구분된 사진들에서 각 섹션별 농도와 울량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평균값과 가장 근사치를 나타내는 사진을 설정하였고 그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설정하여 조견표 작성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결과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 기간 중에 PM2.5 농도 시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설정했던 0에서 120에 다 농도값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지들을 모두 구분했던 구분표입니다. 구분을 하다 보니 울량값과 실제 데이터상의 울량값이 상이한 경우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사진들은 모두 오류 이미지로 선정하여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조견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조견표를 여태까지 저희가 촬영한 이미지들과 대조해 봤을 때 스마트폰 기반의 조견표는 정확도 최대값은 91%, 최소값은 0%로 평균 정확도는 36.9%를 보였습니다. 울량이 높고 PM2.5 농도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저희는 촬영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 사진 농도 추정에 방해가 되었던 울량과 건물 이미지를 제외한 사진들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조견표를 작성하여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 조견표를 활용하여 사진 농도 추정을 실시하였고 최대값은 100%, 평균값은 43.7%로 편집 이미지를 둘 다 활용한 경우에 판별도 정확도가 7.8%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대기 이미지를 활용하여 PM2.5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미지를 활용한 PM2.5 농도 판별 정확도는 평균 36.9%를 나타났으며 편집 이미지를 활용하였을 때 평균 정확도는 43.7%로 원본 이미지와 함께 활용했을 경우 7.8%의 판별 정확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사진의 표본값을 늘리고 더 다양한 거리에서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PM2.5 농도 추정을 하면 좀 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체계변이 전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기후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RS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기후 체계 변이를 겪었던 1월을 중심으로 체계 변이 전후 기간의 기온 평균 변화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분석 기간은 1965년부터 2021년으로 총 57년입니다. 11개 지상 관측 지점 1월 평균 기온 자료를 TM으로 정의하였습니다. RS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65년부터 1986년까지를 RSB로, 1987년부터 2021년까지를 RSA로 정의하였습니다. 15년 이동평균 상관계수와 경험적 직교함수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RS 전후 TM과 기후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1월 우리나라의 기온의 변동성이 RSB에서는 WP, PN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RSA에서 AO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O 패턴으로 나타나는 EOF 첫 번째 모델은 RSB에는 전체 변동량의 29.3%를, RSA에서는 26.1%를 설명합니다. 또한 AO 지수의 평균을 통해 RSB에는 AO가 음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RSA에서는 양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O와 TM 사이의 상관성입니다. RS 전후의 AO 지수와 해면기압의 상관성을 통해 특히 북태평양 캄차카 반도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양의 상관성 패턴이 RSA에서는 우리나라 근처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O 지수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장이 RSA에서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세선의 기울기 값도 RSA에서 더 높아졌으며 추세선도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양의 AO가 우리나라 TM의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RS 전후 대기 순환장 변화입니다. 패턴 상관계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주변 하층 기압장이 AO의 양의 양상과 정량적으로 닮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SA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양의 기압 편차가 뚜렷하며 남풍 계열 바람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RSA 기간 동안 TM이 증가할 수 있는 유리한 대기 순환 패턴이 유도됨을 의미합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중반에 발생한 재개변이 전후로 우리나라 1월의 평균 기온 변화를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TM과 AO는 RSB보다 RSA에서 유의한 양의 상가성이 증가하였습니다. AO 지수와 SLP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RSA에서는 양의 상관성 패턴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더욱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남풍 계열 바람 편차가 뚜렷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RSA 기간에는 양의 AO에 의해 우리나라에 뚜렷한 기온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랄 블로킹의 변화가 한반도 한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발표자 지승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킹 현상은 중위도 편서풍대에서 상층의 고저기압이 정체하여 동서바람이 약화되고 남북바람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랄 블로킹은 우랄 산맥 지역의 500헥토파스칼 양의 지위고도 아노말리로 나타나며 우랄 블로킹과 한반도 한파와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랄 블로킹의 변화가 한반도 한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랄 산맥을 제거한 모델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례 선정에는 에라 인터림 자료를 사용하였고 모델 실험에는 그림스 GMP 전구 모형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랄 산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며 해당 범위에서 고도가 150m 이상인 지역을 제거하여 모델에 적용시켰습니다. 우랄 블로킹과 한반도 한파가 연계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2011년 1월을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랄 산맥 제거 후 우랄 산맥 지역의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약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연해주산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강화되어 오호츠크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랄 산맥 시베리아 베링해를 따라 지위고도가 하강하였고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중국 내륙, 850헥토파스칼에서는 한반도상에 지위고도가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위고도 상승 구역은 상층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기울는 연직 구조를 보여 상층의 파동 구조가 하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랄 산맥 제거 후 아시아 내륙의 온도가 상승하고 오호츠크 북서태평양의 온도가 하강합니다. 한반도상의 850헥토파스칼 지위고도 상승 구역이 한반도상의 고기압성 바람 회전을 유도하여 한반도 북쪽으로 중국 내륙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를 수송시키고 오호츠크 북서태평양의 찬 공기를 한반도 남쪽으로 수송시킵니다. 이러한 하층 오류에 의해 한반도 북쪽에는 온난구역이 위치하고 한반도 남쪽에는 한랭구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상기온은 하층의 영향으로 하층 온도구조와 유사한 북쪽은 상승, 남쪽은 하강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랄 산맥 제거로 인한 우랄 블로킹의 변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 한파 구조를 제거하거나 강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유형 및 결론입니다. 우랄 산맥 제거를 통해 한반도상 850헥토파스칼 지위고도의 상승 구역이 나타나고 이것이 한반도상에 고기압성 바람을 유도합니다. 한반도 북쪽으로는 온난 이류, 남쪽으로는 한랭 이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켜 한파를 약화시키고 남쪽의 기온을 하강시켜 한파를 강화시켰습니다. 본 연구에서 우랄 산맥 제거 실험 결과 우랄 블로킹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고 이것은 우랄 산맥이 우랄 블로킹 형성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와 위치의 변화가 생겼고 이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지위고도 바람 온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 상관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의 재분석에 대해 발표할 종간 1팀 발표자 정아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마는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강수 현상으로 시종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장마 시작 이후 강수가 없거나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마른 장마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한 주제가 된 장마 시종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재분석하고 기상청이 발표한 장마 시종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마백서를 기준으로 시종을 결정하였습니다. 장마백서에서는 상당온이 335켈빈선, 상당온이 남북경도 최저값과 5850 GPM선이 32.5도보다 북상해 3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장마 시작일로 보았고
상당원이 남북경도 최저값과 동서방향 바람의 남북경도 최고값이 42.5도보다 북상해 2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장마 종료일로 보았습니다. 분석 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 여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총 11년을 분석하였습니다. 2014년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5850 GPM선과 상당원이 335켈빈선, 상당원이 남북경도 최저값이 32.5도보다 북상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어 7월 18일을 시작일로 지정하였고 7월 31일부터 상당원이 남북경도 최저값과 동서바랑 남북경도 최고값이 42.5도보다 북상하여 2일 지속되었으므로 8월 2일을 종료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해에 대해서 기상청 시종과 재분석 시종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작일은 늦어지고 종료일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인 장마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이처럼 기간 차이가 큰 2014년에 대해 기상청이 장마라고 결정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추가적으로 환경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 6월 17일 00 UTC에는 동서로 길게 이어진 구름대가 존재하였으나 18일 09 UTC에는 33시간 전에 나타난 밴드 형태의 강수대와 구름대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5850 GPM선과 상당원이 335켈빈의 3일 연속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마백서 기준으로는 시작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장마 시종을 일관된 기준을 통해 재분석한 결과와 기상청이 발표한 장마 시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재분석된 장마 시작일이 늦어졌고 종료일은 빨라졌으며 장마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장마 백서에서는 시종을 결정할 때 조건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재분석 과정에서 연속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모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통계적 근거의 장마 시종 판단 외에도 전선의 발생, 발달, 소멸을 역학적,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층권 돌연시기 대류권과 성층권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역학 1팀 박현선, 정두호, 박민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겨울철 북반구 성층권 극소용돌이는 겨울에 강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극소용돌이 주변에 부는 극지방 편서풍이 수일 만에 동풍으로 전환되어 극소용돌이를 약화시키고 단열 승원에 의해 성층권 극지역에 강한 기온 상승이 발생하는데 이를 성층권 돌연승원 즉 SSW라고 합니다. SSW 발생 이후 성층권에서의 현상이 대륙권으로 2, 3주 내에 전파되며 대륙권에서는 음의 AO와 매우 유사한 순환장이 나타나고 이는 북반구의 날씨 및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SSW가 대륙권에 미치는 영향과 SSW 발생 전 대륙권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저희는 SSW 정의 중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CI와 U-리버스 기준을 사용하여 SSW를 정의하였습니다. 각 기준에 의해서 추출한 SSW 발생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선행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SSW가 추출되었으며 특히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다음 그림은 SSW 발생일 기준 90일 지위고도 편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기준 모두 성층권에서 나타난 양의 편차가 점차 대륙권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이며 SSW 발생 20일 전에 대륙권의 양의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SSW 발생 후 60일 평균 지위고도 편차를 50, 500 그리고 850 헥토파스칼에 대해서 각 기준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기준 모두 북극 중심의 양의 편차가 나타나며 음의 AO와 유사한 양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SSW 발생 후 60일 평균 지표면 온도 편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 3과 유사하게 음의 AO일 때의 온도 위상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는 SSW 발생 후 60일 평균 자멸 플럭스 편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기준 모두 A 지역에서는 양의 편차, BC 지역에서는 음의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 4에서 유럽 지역과 레브라도해의 양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 그림 5에서의 C 지역의 온난 이류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6은 SSW 발생 20일 전 북반구 평균 지위고도 편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각 기준별 고도에서 A와 C 지역에서는 음의 편차, B와 D 지역에서는 양의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러한 기압 배치는 이후 패턴과 다소 유사했습니다. 또한 B 지역에서의 양의 편차 값이 극소용도를 약화시켜 SSW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요약 및 추후 연구입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추후 연구로 SSW 발생 전 나타나는 이후 패턴이 SSW에 미치는 영향 및 로스비파의 전파 소싱과 트리거링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스 패턴의 발생에 기여하는 북극온난화의 요인에 대해 발표할 역학이팀 신주연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1900년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북반구의 전 지역의 기온이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극지역은 더 온난해지는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은 차가워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를 웜 아티콜드 유라시아, 즉 웨이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웨이스가 발생하면 북극 지역은 온난화에 의해서 고기압성 편차가, 유라시아 지역은 저기압성 편차가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기압 편차는 한랭이류를 증가시키고 시베리아 고기압을 확장시켜 유라시아의 한파와 같은 기상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웨이스를 발생시키는 북극 온난화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웨이스를 유발하는 겨울철 북극의 기온 증가는 해빙 면적 감소와 대서양 스톰에 의한 열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중 가을철 해빙 감소가 가장 뚜렷한 2012년과 2007년 겨울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뚜렷한 웨이스 패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웨이스 현상은 북극의 온난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사례를 해빙 면적 감소, 두 번째 사례를 대서양 스톰으로 북극 온난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사례 분석입니다. 해빙 감소 지역과 온도 증가 지역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렌츠 카라의 경우에는 겨울철까지 온도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렌츠 카라에서는 현혈과 잔멸속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하층에서 대기 가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해빙 면적 감소가 북극 온난화의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사례 분석입니다. 해빙 감소 지역과 가을철 온도 증가 지역은 일치하지만 겨울철 온도 증가 지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빙 감소가 아닌 또 다른 요인이 북극 온난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압에 의한 수평 방향의 열수송 그림을 보았고 여기에서 양의 값은 북쪽으로의 열수송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북대서양에서 북극으로의 열수송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해빙 감소가 아닌 대서양 스톰 트랙에서 발생하는 열수송 강화가 북극 온난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웨이스 패턴을 발생시키는 북극 온난화가 해빙 감소에 의한 하층 대기 가열뿐만 아니라 대서양 스톰 트랙과 같은 대기를 통한 열수송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위성 3팀 신경주 이승희입니다. 저희는 한반도에서 화계 번개 발생 시 GK2A AMI 영상 특성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번개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구름 방전과 대지 방전을 통틀어 이르는 단어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체 낙뢰의 75%가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NTSat 1R과 TLDS를 이용하여 하계 낙뢰 발생 시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전된 장비인 GK2A와 린넷을 이용하여 번개가 집중되는 하계의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휘도온도 특성과 번개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위성과 낙뢰 관측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공간 일치와 기준을 통하여 번개를 정의하였고, 이는 위성의 해상도와 번개 현상 대표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2020년부터 2021년 하계의 번개 발생 사례 전체에 대해서 채널별 BTD의 화소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를 선정하여서 동서 단면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분석 기간 내 번개 발생 시 화소별 BTD 분포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대류에 의해서 새 채널에서 210부터 220 켈빈에서 번개 발생 최고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개 최대 발생 온도의 우측에서 세 개 채널의 BT가 상이한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두 수증기 채널의 가중치가 각각 상층, 하층 수증기 채널의 상층, 하층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R 채널의 BT가 250 켈빈 이상임에도 번개가 발생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공간 일치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및 대류 발생과 번개 발생의 시간차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그 3.b에서는 BTD가 0켈빈에 가까울 때 번개 발생 최대값을 보이고, 이는 번개가 깊은 대류에서 발생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기간 동안 분석 영역에서 번개는 약 53만 회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번개 발생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깊은 대류에 의해서 BT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BTD는 0켈빈에 가까우며 LSD는 증가한 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번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구름이 대륙권 계면까지 발달해 퍼져나간 모르온의 모습을 보이거나 구름의 가장자리 혹은 요철로 추정됩니다. 세 개의 채널에서 모두 BT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피그 3에서와 마찬가지로 WV 채널의 가중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으며, 대류 발생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LSD 분석을 하였는데, 이 LSD 값이 급증하고 급감하는 부분이 번개 발생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개가 전하 분리와 같은 구름 내 물리 과정 및 지상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주 북서부 구름띠가 2019-2020 호주 산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윤태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호주는 지역마다 영향을 받는 기후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는 시즌이 지역마다 다른데, 호주 남동부 지역은 봄부터 여름까지가 산불 시즌입니다. 호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후 시스템 중 아이오디는 그 지수인 DMI가 양일 때 호주의 강수를 감소시키고 음일 때 호주의 강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칩니다. 호주 북서부에서 남동부를 통과하는 구름띠인 NWCB는 인도양 동부에서 유입되는 수분에 영향을 받으며 호주 북서부, 중부, 남동부 강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IOD가 호주 남동부 산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NWCB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고, 월 평균은 산불 시즌을 표현하기 위해 그해 3월부터 다음해 2월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 남동부 지역 그림이고, NWCB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9-2020년 호주 산불이 화재 면적이 평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전월에서 이제 평년보다 높았고, 특히 1월은 평년에 비해 7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년에 비해 기온은 51% 증가하였고, 강수량과 토양 수분은 각각 42%, 29% 감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강수량을 집중적으로 보기에 강수량 그래프를 그렸고, 그 9월부터 12월까지는 평년보다 낮았지만 그 1월부터 2월은 오히려 평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NWCB 발생 일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제 12월까지는 평년보다는 그 발생 일수가 적었지만 1월부터는 이제 그 평년과 비슷한 일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화재 면적도 높았고 강수량도 높았고 MW 발생 일수도 평년이랑 비슷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1 화재 감지 횟수와 1 강수량 그래프인데 저희가 화재 면적 일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화재 감지 횟수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분석한 결과 5일 전후로 화재 감지 횟수가 집중되어 있고 강수량은 5일 이후부터 나타나서 이제 두 수치가 모두 높게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제 주된 현상으로 저희가 IOD 현상을 주목하였는데, 이제 이 그림은 IOD의 계절 위상 변화로 이제 산불 2019-2020 호주 산불 시즌 동안 전과 후에 이제 높은 양의 DMI 값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지역이 그 인도양 동부 서부 이제 동서수나 연직 구조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양의 IOD일 때 인도양 서부와 동부에 이제 인도양 동부에 이제 하강 기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음의 IOD일 때와 양의 IOD일 때 수분 이동 그림인데, 음의 IOD일 때는 이제 인도양 동부에서 수렴하거나 이 수분이 호주 남동부 지역까지 이제 전달이 되지만, 양의 IOD일 때는 인도양 동부에서 발산이 일어나서 그 수분이 호주 남동부 지역까지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 이동을 방해해서 NWC가 적게 발생해서 이제 호주 남동부 지역이 건강 조건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양의 IOD일 때 인도양 동부 지역의 하강 기류로 인해서 수분속 발산이 일어나고, 수분속 발산으로 인해서 호주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분 이동이 방해되어서 평년보다 적은 NWC가 나타났고, NWC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서 호주 남동부 지역이 건조한 조건이 되어서 호주 산불이 평년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성 1팀의 발표를 맡은 김현우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1991년부터 2021년 동안의 우리나라 기상학적 가뭄 발생 특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연도에 대한 가뭄을 다룬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장기간의 가뭄 발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어서 저희 팀은 우리나라의 장기간 강수량 분석을 바탕으로 가뭄 지수를 이용해 계절별 가뭄의 발생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및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가뭄은 강수의 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강수량의 많고 적음을 아노말리로 판단하였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59개 지점의 SPI3를 계절 평균하여 오른쪽 표에 나타난 분류 기준으로 가뭄 발생해를 선별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강수량 및 아노말리 분석 결과, 강수량은 1973년 이후 200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래 보시는 그림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연 아노말리를 나타낸 것으로, 음의 아노말리를 나타내는 해가 점점 증가 중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뭄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분석입니다. 봄 강수량은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과 2001년에는 큰 음의 아노말리를 나타냈습니다. 여름은 10년대에 대부분 음의 아노말리 분포를 보입니다. 가을은 최근 10년대에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겨울은 70년대 이후 연대별 평균 강수량이 큰 변동이 없었고, 최근 2021년 겨울 강수량은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절별 가뭄 발생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31년간 발생한 가뭄 횟수를 연대별로 지도상에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봄은 90년대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주로 자주 발생하였고, 2000년대는 주로 남부지방, 10년대에서는 제주도에서도 가뭄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31년간 가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의 영덕, 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2000년대를 기점으로 봄 가뭄이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여름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적으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경향은 1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가을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적으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가뭄 발생해는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은 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뭄 발생 횟수가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 2020년 겨울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가뭄 추세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극심한 가뭄이 많이 발생한 해를 계절별로 나타낸 것인데 SPI 범례를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SPI 지수가 -2 이하인 극심한 가뭄을 나타냅니다. 봄은 2000년에 극심한 가뭄이 남부지방에서만 발생하였고 여름은 2017년에 극심한 가뭄이 많이 발생했는데 남부지방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가을은 1994년에 극심한 가뭄이 경북, 의성, 포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겨울은 2020년에 강원도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는데 다른 발생 연도를 통틀어서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지역적으로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에 따라 가뭄이 발생하는 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은 10년대 가뭄 발생 횟수가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이러한 감소 경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가뭄은 사계절 모두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가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가뭄 또한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남부지방이며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연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뭄의 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성 2팀 발표를 맡은 최효양입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낙뢰의 빈도, 강도, 극성별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뇌우에서 동반되는 낙뢰에 대한 여러 연구가 선행되어 왔으나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낙뢰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20년간 발생한 낙뢰의 통계적 특성과 경연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관측 장비 교체에 따른 낙뢰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낙뢰와 구름방 등을 제거하는 두 가지 조건을 자료에 적용하였습니다. 빈도는 낙뢰 횟수를, 강도는 중앙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연도별 빈도 분석입니다. 빈도는 특히 부곡성에서 경연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2015년 이후 부곡성의 빈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그래프에서는 두 곡성 모두 강한 계절 변동을 보이는데 여름철에 대부분의 낙뢰가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1월과 12월은 전곡성의 빈도가 부곡성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격자마다 20년 평균 낙뢰 빈도를 구하여 계절별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극성은 호남, 서해, 남해에서, 부곡성은 서부, 내륙, 서해, 남해에서 빈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도 분석입니다. 2015년 이후 극성에 관계없이 강도가 강해지고 두 극성의 차이가 감소했으며 월별 그래프에서는 부곡성의 계절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과 해수면 사이의 거리가 멀어 내륙보다 전이차가 크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해양에서 강도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측 장비 교체에 따른 2, 3세대 변화 분석입니다. 2세대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3세대는 2016년부터 21년까지로 구분하였습니다. 2세대에서 경연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강도는 3세대에서 강하고 특히 3세대 부곡성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분포에서는 2세대보다 3세대에서 빈도가 감소했으며 2세대 전극성은 동해안에서 3세대는 전반적으로 해양에서 강도가 강하고 부곡성은 2세대보다 3세대에서 강도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낙뢰의 발생 빈도는 경연 및 계절 변동이 강하며 부곡성의 빈도가 전극성보다 많았습니다. 낙뢰 강도에서 전극성은 봄, 가을에 강도가 강하고 여름에 약한 계절 변동을 보입니다. 낙뢰 빈도 공간 분포와 비교했을 때 내륙에서 빈도가 높은 곳이 강도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비 교체 후 부곡성 낙뢰의 빈도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강도는 두 곡성 모두에서 강해졌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강도가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뢰 관측 장비 교체 전후 낙뢰 발생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 영역 조정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 수상 한 팀 남았네. 누굴까?
두 팀 중에 하나인데, 그지? 51대 49인데. 구하민, 이보승, 정아연. 나중에 사진은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지도 교수님들하고 사진 찍는 걸로 하고, 예. 혹시라도 지금 사진 찍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빨리 나와서 여기 교수님들 있으니까, 예. 여기서 찍어도 좋고 자기 본인들 포스터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다른 업무가 또 있어서 7시에는 나가야 되니까 7시 전까지는 교수님들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또 다른 교수님들 또 촌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실 말씀? 예, 없으면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했어요.